어머니 짐은 다 싸셨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해요. 그래, 다 쌌다. 열쇠는 놓고 가세요. 혹시라도 다시 들어오실 일 없게.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나이 71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진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며 아들 재민이와 딸 수진이를 키웠죠. 우리 부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재민이가 대학에 갈 때도 수진이가 결혼할 때도 우리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매일 저녁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손을 잡고 걸었죠.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재민이가 결혼한다는데 어떤 아가씨일까? 좋은 사람이겠지. 우리 아들이 고른 사람인데. 그래야 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놓치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가 아파? 남편은 대답도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성심근경색입니다.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남편은 그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반 심마비까지는 아니었지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산 게 얼만데? 저는 남편을 간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재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어떤 아가씨니? 회사 동료예요. 이름은 현정이고요. 처음 현정이를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서 와요, 반가워요. 네, 잘 부탁드려요.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들어갔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무슨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결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지 마세요.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전화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남편이 피곤해해요. 현정이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뇌경색이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재민이와 현정이도 왔지만 현정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마워, 현정아. 하지만 그녀의 위로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 엄마, 조금만 참아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재민이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요. 애기도 생겼는데. 애기가? 그래, 축하해. 그런데 엄마,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혼자 사시기에. 그 순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니?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함께 살자는 제안이었지만 사실은 집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외롭기도 하고 같이 살자. 저는 순진하게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 외로움이 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현정이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리 좀 해야겠어요. 너무 구식이에요. 그래, 네가 편한 대로 해. 그리고 어머니 방은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저희가 큰 방 써야 해요. 알겠어. 저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쓰던 안방을 내주고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로 현정이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살림은 제가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 친구들 집에 초대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이세요. 마치 제가 얹혀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인데 말이죠. 하루는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현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저희는 그런 구수한 음식 안 먹어요. 냄새 나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조차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애 울면 안 되니까 조용히 다니세요. 어머니 애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세균 옮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애 교육은 저희가 할 테니 참견하지 마세요. 할머니인데도 손자를 제대로 안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정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을? 네, 너무 낡아서요. 그런데 어머니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명의를 남편한테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의를 넘기라고? 네, 어차피 나중에 남편이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건 좀. 어머니는 저희를 못 믿으세요? 현정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역시 어머니는 저희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날부터 현정이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나 현정이가 왜 그러니? 엄마가 집 명예 안 넘겨줘서 서운한가 봐요. 그래도 그건 좀. 엄마 현정이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정이와 재민이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왜 또?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엄마가 뭘 간섭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숨이 막혀.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는 무슨 돈도 없으면서 집 명의도 안 넘겨주고 그만해. 솔직히 요양원에 보내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다음 날 아침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요양원 어떠세요? 요즘 좋은 곳 많대요. 요양원을? 내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나는 괜찮아. 어머니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프라이버시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란 말이니? 어머니가 원하시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현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순간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알겠어, 내가 나가지. 어머니, 그럼 이번 주까지. 그래.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첩 몇 권과 옷까지.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사실 저는 그동안 폐지를 주우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집을 담보 대출 받았을 때 시작한 일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아무도 모르게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운동 다녀올게. 운동은 무슨 나이도 많으신데. 현정이는 제가 폐지 줍는 것을 알았다면 더 무시했겠죠. 이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다 싸셨죠? 그래, 열쇠는 놓고 가세요. 알겠어. 혹시라도 다시 들어오실 일 없게.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다시 올 일 없을 거야. 작은 보찜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잘 살 거야. 그렇게 저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작은 원룸이면 돼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예산은 어떻게 되세요? 월세 30만 원 정도요. 부동산 아저씨가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그중 한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죠. 폐지 줍는 것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대형마트 뒤편 오피스 건물 재활용장 아파트 단지 순환 코스를 정했습니다. 경쟁자들보다 먼저 좋은 폐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일찍 나와야 좋은 거 없죠.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왔습니다. 최 할머니 오늘 저쪽 공사장에서 박스 많이 나온대요. 고마워요, 박 할머니. 하루에 보통 2-3만 원씩 벌었습니다. 많을 때는 5만 원도 넘었죠. 한 달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혹시 일손 필요하세요? 할머니가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아직 팔팔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4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렇게 폐지 줍기와 식당 일을 병행하며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았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 비밀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경매 정보를 찾고 시세를 조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부동산 투자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책도 읽으세요? 네, 늦었지만 공부하려고요. 젊은 사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 2천만 원과 숨겨둔 비상금 3천만 원을 합쳐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첫 투자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경매로 나온 구도심 상가를 7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부족한 2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죠. 할머니 이런 낡은 상가를 왜 사세요? 곧 개발될 거예요.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가 가격은 2배로 뛰었죠. 저는 그 상가를 팔지 않고 임대를 놓았습니다. 월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다음 투자 자금을 모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저는 두 번째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번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역시 경매로 싸게 샀죠. 할머니 대단하세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부동산 중개인도 놀랐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집을 나온 그날부터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벽에 걸어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신혼집을 구했을 때 우리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영자야, 우리 열심히 살아서 꼭 큰 집에서 살자. 그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때의 각오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71살이 뭐 어때? 아직 팔팔한데.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제 것인 공간.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져 있었죠. 긴장과 각오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오늘이 첫날이구나. 저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중고로 산 리어카는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저에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처음 간 곳은 대형마트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깨끗한 박스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다른 할머니 두 분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 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맡고 있는 구역이에요. 아, 그럼 다른 곳으로 갈게요. 폐지 줍는 것도 나름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구역을 찾아 나섰죠. 2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곳 재활용 수거장에는 깨끗한 종이 박스들이 많았죠. 여기다. 저는 부지런히 박스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일찍 나와야 좋은 거 없죠.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박스를 정리하면서 문득 현정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어머니, 저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요양원 어떠세요? 그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 이제 만족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사귀고 박스를 더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자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 앞에 당당하게 서자. 해가 뜰 무렵 리어카는 가득 찼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죠.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 영자야,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첫날이신가 봐요. 고물상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좀 높게 쳐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날 고물상에서 받은 돈은 23,000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3,000원, 누군가에겐 커피 몇 잔 값이겠지만 제게는 하루를 살아갈 생명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대부분 썼지만 조금씩 아껴둔 비상금이었죠. 이 돈으로 뭔가를 해야 해.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온갖 정보를 찾아봤죠. 유튜브에서 투자 강의도 봤습니다. 할머니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공부부터 하자. 다음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처음 가본 도서관이었는데 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책 찾으세요? 젊은 사서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이요. 사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배우는데 나이가 어딨어요? 저는 부동산 책을 5권이나 빌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희망의 무게였죠. 집에 와서 밤새 읽었습니다.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으로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LTV, DTI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처음 듣는 용어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영자야. 남들도 다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어.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3시간밖에 자지 않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일손이 필요하세요? 동네 작은 식당을 돌며 물어봤습니다. 10군데를 물어봐서 한 군데서 겨우 일자리를 구했죠. 할머니 설거지랑 청소만 하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4시간 시급 9,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새벽엔 폐지를 줍고 오전엔 식당 일을 하고 오후엔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했죠.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건강해요. 사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폐지 판매와 식당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150만 원이다. 통장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제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박 할머니, 저기 구도심 재개발된다는 소문 들었어요? 같이 폐지 줍는 박 할머니가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정말요? 제 조카가 시청에서 일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곧바로 그 지역을 답사하러 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여기가 개발되면 땅값이 오를 텐데.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었습니다. 재개발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걸 알았죠. 며칠 후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구도심에 있는 작은 상가였는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와 있었죠. 왜 이렇게 싸지? 알아보니 1년째 비어있는 상가였습니다. 위치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재개발되면?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기회야. 그날부터 저는 경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자료를 찾고 현장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주변 상인이 물었습니다. 이 상가 보러 왔어요. 여기요? 여기 망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싸잖아요. 그래도 여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재개발되면 이 위치가 황금 위치가 될 거라고.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 동네 정말 개발된다던데요. 그 소리만 10년째예요. 이번엔 진짜래요. 글쎄요, 저도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뒤져보니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단지 발표를 안 했을 뿐이었죠. 경매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죠. 하루 20시간을 일하니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더 참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눈은 콩하게 들어가고 얼굴은 뼈만 남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매 날이 왔습니다. 법원 경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들 부동산 전문가처럼 보였죠. 그 사이에서 저는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한 번 물건 감정가 1억, 최저가 7천만 원입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7,100만 원. 누군가 응찰했습니다. 정장 입은 중년 남자였죠. 7,200만 원. 제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늙은 할머니가 뭐 하는 거지? 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왜 여기서? 옆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7,500만 원. 경쟁자가 다시 응찰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7,600만 원. 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를 크게 했죠. 할머니 진짜 살 수 있어요? 경매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살 수 있습니다. 7,800만 원. 경쟁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응찰했습니다. 7,900만 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8천만 원까지는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경쟁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7,9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생애 첫 부동산을 산 겁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경매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제가 가진 3천만 원과 대출 5천만 원으로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쉽지 않았죠. 할머니 나이에 대출이 어려운데요.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어요. 그래도 71세시잖아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결국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가를 인수한 후 저는 직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세입자가 들어오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가를 청소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페인트도 직접 칠했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옆 상가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대단하세요. 페인트 칠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버텼죠. 조심해야 해. 다치면 안 돼.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꾸몄습니다. 그러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임대 가능한가요?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네, 가능해요. 월세가 어떻게 되죠? 150만 원이에요. 좀 비싼데요. 대신 권리금은 안 받아요. 그 부부는 며칠 고민하다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건물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멋있으세요. 이 나이에 건물 주라니.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주 제가 건물주가 되었다니. 열심히 장사하세요. 제가 도울 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드디어 첫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카페를 하겠다고 했죠. 월세 15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도 50만 원이 남았죠. 이제 시작이야.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폐지도 더 많이 모으고 식당 일도 더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남는 시간엔 부동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재개발이 공식 발표된 거예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상가 지세가 2배로 뛰었어요. 정말요? 지금 팔면
1억 6천에 팔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8천만 원이 이익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더 큰 걸 살 거야.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준비했죠. 이번엔 경매로 나온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역시 구도심에 있는 낡은 오피스텔이었죠. 할머니 또 오셨네요. 이제 법원 직원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엔 꼭 낙찰 받으려고요. 할머니 요즘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네, 늦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매는 더 치열했습니다. 경쟁자가 5명이나 됐거든요. 5천만 원, 5,200만 원, 5,500만 원.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 한계는 6천만 원이었는데 벌써 5,500이었죠. 5,700만 원, 제가 응찰했습니다. 6천만 원. 누군가 한 번에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제 한계 금액이었죠. 포기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6,100만 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응찰했습니다.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죠. 6,1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또 해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산 겁니다. 이번엔 리모델링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유튜브로 인테리어 강의를 보며 직접 디자인했죠. 할머니 센스가 있으세요. 인테리어 자재상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포기했죠. 오피스텔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니 바로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월세 80만 원. 두 개의 부동산에서 월 23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벌써 부동산 4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마트에서 현정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현정이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왔지. 저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현정이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 그래도 며느리인데. 며느리? 3년 전엔 뭐였는데? 나를 쫓아낼 때는 며느리가 아니었나? 정말 괜찮아. 어머니, 초라해 보여요. 그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재민이는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요즘 좀 힘들어요. 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대요. 그래?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세가 부담돼요. 얼마나 내는데? 350만 원이요. 건물주가 갑자기 50만 원이나 올렸어요. 비싸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사는 그 건물 내가 꼭 사야겠어. 현정이와 헤어진 후 저는 곧바로 그 건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건물 매물로 나올 가능성 있나요? 글쎄요, 건물주가 팔 생각이 없다던데. 혹시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투자했습니다. 매달 수익을 전부 재투자했죠. 2년째 되던 해 저는 이미 부동산 8개를 소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 임대 수익만 800만 원이 넘었죠. 김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목표가 있으면 됩니다. 사실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재민이네가 사는 건물을 사는 것,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는 것.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그 건물 나왔어요. 정말요? 네, 건물주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대요. 가격이 얼마죠? 50억이요.
50억 제가 가진 자산을 다 합쳐도 15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투자자를 구해야겠네요. 저는 그동안 알게 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50억짜리 건물 공동투자 어떠세요? 김 여사님이 하시는 거면 믿고 합니다. 2년 동안 저는 업계에서 폐지 줍는 건물주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죠. 얼마나 투자하실 건가요? 저는 15억 투자하고 지분 30% 가져갈게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하죠.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투자자를 모으고 은행 대출을 준비하고 그리고 드디어 계약 날이 왔습니다. 45억에 하시죠. 43억은 어떠세요? 44억 마지노선입니다. 협상 끝에 44억에 계약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재민이네가 사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겁니다. 비록 지분 30%지만 운영권은 제가 갖기로 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열쇠 놓고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쫓아냈지?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지를 했습니다. 임대료 20% 인상합니다. 20%요. 그건 너무 심한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에게는 미안했죠.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1호에서 항의가 엄청나요. 301호 그곳이 바로 재민이네 집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냐고 난리예요.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겠다고 하세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수를 할까? 용서를 할까?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자야, 미움을 품고 살면 결국 자기만 힘들어. 그래도 한 번은 혼내줘야겠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변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니 재민이와 현정이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종업원이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때 현정이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니? 현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여기서 왜 이래?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네 아내 좀 일으켜.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재민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 둘 다 일어나.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현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폐지 주우시면서 이 돈을 모으셨다니. 그건 내 일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 난 결심했어. 어머니.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도 소송 서류야.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정식으로 사과문을 써. 네. 둘째, 앞으로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쓰겠습니다. 셋째, 월세는 제때 내야 해. 네, 꼭 내겠습니다. 현정이와 재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정아. 네, 어머니.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네,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했지? 죄송해요. 이제 나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 어머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일에 관여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정도만 얼굴 보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가야지. 아직도 폐지를 주우세요? 이게 내일이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현정이와 재민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민이네는 월세를 제때 냈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없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되어 재민이네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들어와. 현정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더군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고마워. 손자도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매일 운동하니까. 폐지 주우시는 건요? 그것도 운동이지. 현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건물도 여러 개 있으신데. 이게 내 정체성이야. 정체성이요? 그래 나는 폐지 줍는 할머니야. 그게 나야. 현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갈 때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용서해 주셔서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요. 뭘 가르쳤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 자존심을 지키는 것.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화해로 끝났구나.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건물주였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건물 5개를 소유한 진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 사연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어떻게 아셨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전설이 되셨더라고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건물주가 된 이야기.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촬영 날 PD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폐지를 주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초심이요? 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세요? 쫓겨났기 때문에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폐지를 줍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아니야, 이게 내일이야.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경로당에서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합니다. 할머니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영자 언니 정말 대단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현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상담? 저도 투자를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래. 저는 현정이에게 차근차근 투자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가족은 원래 이래야 해. 현정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도 원룸에서 삽니다. 건물주지만 소박하게 사는 게 좋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영자야, 오늘도 열심히 살자. 71살에 쫓겨나서 74살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한 거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저처럼 폐지 줍는 할머니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 거리로 나갑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지만 제게는 희망을 줍는 길입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줄까? 리어카를 끌며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폐지 줍는 건물주 김영자의 인생.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더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쫓아내더라도 더 당당하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수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살지 말고 성공해서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가 3년 만에 건물주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 혹시 길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도 어쩌면 미래의 건물주일지 모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폐지를 줍니다. 그것이 제 시작이었고 제 정체성이니까요. 폐지 줍는 건물주. 그것이 바로 저 김영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